2026년 2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2월 26일. 잠시 후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협상이 진행될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협상이 끝난 뒤에 양측 대표단의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은 그동안 트럼프가 공언해온 대로 이란을 향해서 엄청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4차 핵협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각 언론 매체마다 예측하는 바가 다르고 또 예상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상황 이유진 PD로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스위스 제네바 시각으로 오전 11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그래야 아마 스위스 제네바 시각으로 오늘 오후나 이렇게 돼서 점심시간 이후에 회담이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래서 회담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회담은 시작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 이란 대표단도 이미 제네바에 도착했고 미국 측도 일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뭐 분위기가 낙관적인 거는 아닙니다. 이란은 여전히 핵 활동 권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더 강하고 장기적인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 3차 핵 협상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란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회담이 있기 전인 지난 2월 24일 이란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먼저 실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남부 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이 훈련에는 드론과 해상 상륙부대, 그리고 포병, 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이 동원이 됐고요. 새로 도입한 무기나 전술도 시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과 협상과 관련된 이 미국 측 대응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협상 가운데 이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은 단순 방어훈련 차원을 넘어서 전투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란이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해석이 되고요. 즉 이란이 핵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직 회담은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전군의 최고 경계 태세 발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전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서부 국경과 페르시아만 연안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실제로 전진 배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맞으면 바로 쏘겠다 이런 건데요. 특히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전력이 상시 활동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 배치 위치 자체가 하나의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심지어 하메네이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현재 미국에 곧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사일과 그리고 핵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히 이미 유럽과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여러 정보기관 보고서에서부터 이제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란이 현재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의 범위를 이번에는 지역 안보 수준이 아니라 미국 직접 안보 문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 문제가 이제 단순한 해외 분쟁 수준보다는 이 미국의 핵심 안보 사안이다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란이 이렇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5억 유로 규모의
첨단 휴대용 미사일 수천 발 구매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와 약 5억 유로, 한화로는 약 8,400억 원 규모의 첨단 휴대용 미사일 수천 발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주로 휴대용 방공 미사일, 그러니까 저고도로 침투를 하는 전투기나 드론을 요격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체계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대형 전략 무기보다는 전술적 방어 성격이 강한 장비입니다. 이란이 이런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이제 대량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공중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드론과 그리고 공습에 대한 방어망을 촘촘히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는 분석도 많습니다. 미국의 공중 공격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방어 역량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지금 뭐 경제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계속 이렇게 무기를 사네요. 뿐만 아니라 이란이 중국제 첨단 대함, 그러니까 그 배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 이것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중국산 첨단 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까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체계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그리고 해상에서 대형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평가가 됩니다. 만약 실전 배치가 된다면 페르시아만에서의 해상 전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페르시아만은 미 해군 전력이 활동하는 그 핵심 해역이다 보니까 이런 무기가 배치가 될 경우 해상에서의 긴장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서 러시아산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대량 확보한 데 이어서 이번에 해상 타격 능력까지 강화하려는 이런 이란의 흐름입니다. 이제 공중망을 촘촘히 하면서 동시에 해상 억지력도 키우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희한하게 중국은 이 합동 군사 훈련에서 참가를 안 했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소극적으로 대충대충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상황이 지금 어떤 거죠? 겉으로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이란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보여져 왔었는데요. 뭐 합동 군사 훈련도 있고 무기 거래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 결속 수준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동 훈련은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그냥 과시하는 그런 수준이지 자동 군사 동맹처럼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 경쟁 구도에 있는 건 맞지만 그 경쟁이 이란 문제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느냐는 별개의 판단이다라는 거죠. 중국은 대만 문제도 있는 데다가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조건에서 이란 문제로 미국과 직접 군사 충돌에 뛰어드는 건 아무래도 전략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이어지게 된다면 외교적 지지나 아니면 지금처럼 무기 거래 같은 이런 간접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이제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당사국인 이란 국민들 얼마나 마음이 좀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뒤숭숭하게 하는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계속 오고 있나 봐요. 누가 보냈고 메시지 내용 어떤 거길래 이렇게 지금 이란 국민들이 어수선하게 지금 마음이 불안해하는 겁니까? 일단 이란 내부에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보도들이 몇 번 나왔는데요. 내용 자체는 미국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두고 봐라, 지켜봐라 이런 짧은 문구였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그 사태 당시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했던 그런 심리전이랑 유사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을 동요시키기 위한 심리전이다. 혹은 통신 차단 상황에 대비해서 방송 인프라를 시험하는 움직임이다. 아니면은 제3의 세력이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누가 했거나 아니면 배우에 대해서는 나온 바는 없습니다. 이유진 PD는 누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가 제3의 제3 누굴까요? 예, 실제로 이란 국민들한테 미국 CIA도 문자 메시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CIA는 또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까? 이란 국민들한테? 뭐 내용은 우리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당신들을 돕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CIA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추적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보안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접촉 지침도 포함이 됐습니다. 즉 정보 제보나 그리고 내부 접촉을 염두에 두고서 CIA가 직접 이란 국민을 상대로 소통 창구를 열어둔 셈이죠. 여기까지 이제 이란 상황이고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레바논 주재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 중에 필수 인력을 빼고 전부 다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이란 공격을 앞두고 이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레바논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을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미국이 레바논 대사관 비필수 인력을 철수를 시킨 건 레바논이 헤즈볼라로 인해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레바논 정부도 헤즈볼라에게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경우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만약 개입하면 레바논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날 경우 헤즈볼라가 군사적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들이죠. 이란에서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위가 다시 확산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란 여러 도시에서 다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벌써 닷새가 넘었습니다. 이제 테헤란과 이스파한, 마슈아드 이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고요. 이란 보안 병력들이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그리고 체포하거나 이런 일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캠퍼스 출입이 금지되거나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테헤란의 한 대학교에서는 보안군이 시위 학생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또 체포하기 위해서 기숙사 방까지 수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테헤란 대학교에는 무장경찰과 기관총까지 이제 설치가 됐고 심지어 탱크까지 학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서 이번 시위 때문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죠. 본인이 암살을 우려해서 라리자니를 이제 핵심 직책으로 임명했다. 뭐 굉장히 지금 불안한가 봐요. 하메네이가. 라리자니 어떤 인물입니까? 이 라리자니는 이란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중량급 인물입니다. 과거 이란 의회 의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최고위원회와 핵 협상 라인에서도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체제 내부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이 라리자니가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푸틴의 측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하메네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뭐 자신이나 그리고 다른 고위 지도자들이 암살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라리자니뿐만이 아니라 후계자 리스트를 포함한 또 후계 구도, 그 비상 지휘 체계 이런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게릴라 단체 무자헤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그 하메네이가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공격했다고 주장을 해요. 네. 실제로 이 공격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무자헤딘, 즉 이란 인민 무자헤딘은 2월 23일 테헤란에서 하메네이 거주지 인근인 이들이 스파이더 웹 단지 이렇게 부르는 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무장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약 250명이 작전에 참여했고 그리고 수시간 교전이 이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충돌 과정에서 무자헤딘 측 1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체포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후 체포된 16명의 신원 정보를 유엔 특별보고관과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와 이 이란 국영 언론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 회담이 이제 잠시 후에 열리게 될 그 3차 핵 협상 불발로 끝날 것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항모전단 에브람 링컨호가 이미 이란 앞바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도 이스라엘 앞바다에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USS 제럴드 포드함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에 정박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중해 일대에서 미 해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그리고 또 수송기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장비와 물자를 소송하고 그리고 공중작전을 지원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기 경보기는 벌써 이제 뜬 것 같아요. 근데 그 뜬 데가 터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그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터키는 이란하고 그동안 사실 가까운 그런 나라였는데 터키에서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떴다라는 거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공군의 조기 경보기가 터키 내에 있는 공군 기지에 배치가 됐고, 그리고 이란 인근 공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터키 영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대규모 공중전이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란의 병력 배치, 그리고 방공망, 미사일 체계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는 데 쓰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터키 기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이란에 대한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의 군사력이 속속 중동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어떤 군사력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기존에 카리브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공격 구축함인 USS 토마스 허드너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 중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공중 전력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C-17 수송기 최소 9대가 중동으로 향했고요. 이건 1월 이후로 중동으로 300대 이상의 이제 수송기들이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장비와 병력 이동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목되는 건 전투기 전력입니다.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F-22나 구뷰기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F-15와 F-35 등을 포함해서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지금 중동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도 전개되고 있죠. USS 제럴드 포드 전단이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 전개되면서 지금 해상 전력까지 강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군이 해상과 그리고 공중 전력을 동시에 증강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이번에 실제 작전 옵션을 준비하는 그런 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항모전단 2개 전단이 지금 배치되고 있고, 또 뭐 중동,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까지 속속 지금 뭐 이 미군의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열리게 될 이 3차 핵 협상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번 전쟁이 개시가 되게 되면은 아마 장기전은 못할 것이고 일주일을 못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두 가지 뉘앙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워낙에 강력해서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전직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은 미국이 단 몇 시간 안에 이란 정권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군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중동에 전개된 미국 전력만으로도 IRGC 지휘부, 그리고 핵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IRGC 핵심에 집중 타격을 하면 통제체제가 단기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관점인데요.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미국이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까지 투입을 하더라도 고강도 공습은 4, 5일, 저강도 공세를 해도 이제 일주일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탄도미사일, 드론, 혁명수비대, 대리세력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갖춘 상대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나면은 뭐 지금 말 나온 대로 일주일 내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피차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브레드 TV를 위해서 제일 그게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일주일 내로 안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중동 13개 군사기지에 약 4만 명 정도의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들 상당수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전면 충돌이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는 미국도 방어와 보복을 이게 반복하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 고위 정책 담당관을 지낸 캐서린 톰슨 연구원도 이번 미국 움직임이 단기 타격을 넘어서서 더 장기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즉 단발성 공습이 아니라 IRGC 기지나 생산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 언론에서 존 케인 장군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안에서도 이란 공격을 두고 서로 이렇게 찬반 논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댄케인 합창리 의장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미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한 겁니다. 해당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케인 장군은 군사적 결단이 내려진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케인 장군이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최종 결정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이번에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뭔가 대책회의 하느라고 바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총리실에서는 예정에 없던 긴급 보안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안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IRGC 움직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란을 타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홈프론트 사령관은 다방향 탄도미사일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요 기반시설 보호와 그리고 정부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 중이고요. 다층 방공망 통합과 그리고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과의 이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 공군이 워싱턴과 즉각 공조해서 반격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 이스라엘도 뭐 그에 따라서 굉장히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회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쯤이면 모든 상황은 이제 끝나고 회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회담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내일 저녁도 그렇고 금요일이죠.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진 PD도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바라기는 모든 게 잘 돼서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방송할 때 여러분 3차 핵 협상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로 잘 끝났습니다라는 얘기가 우리 이유진 PD한테서 좀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브레드 TV의 자랑거리 문주혁 PD가 준비한 3분 포커스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이란과 미국은 핵 협상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2개 전단이 중동 해역에 전개된 가운데 이란 군대 지휘관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침몰시키거나 승조원을 포로로 잡겠다.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의 실제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군사력 비교 지표인 GFP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란은 세계 군사력 순위 16위입니다. 현재 이란의 군사력 점수는 약 0.31인데요. 이 점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약 0.07로 세계 1위, 이스라엘은 약 0.27 수준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 있지만 0.31이라는 점수는 여전히 세계 상위권 전력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란 정규군 병력은 약 61만 명이고 예비군을 포함하면 약 9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군사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 육군은 T-72 계열 전차와 국산 줄피카르 전차를 주력으로 운영합니다. 전차는 약 1700대 수준이고 장갑, 군용, 차량은 수만 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GFP 차트를 보면 이란은 지상전력 비중이 큰 구조인데 비교하면 공군력과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기술 중심의 공군 국가라기보다는 물량 중심의 미사일 국가에 가깝습니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전력은 탄도미사일입니다. 샤하브 3 세질 계열 등이 대표적인데요.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과 이후 미국 군사 인프라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공개 위성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약 200대에서 300대 수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된 만큼 현재 탄도미사일 보유량은 약 1500기에서 2000기 수준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고 순항 미사일은 250대에서 400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군사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반 육군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IRGC는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정치, 경제, 정보, 미사일 전력을 동시에 장악한 국가 안의 국가에 가까운 조직입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드론 전력은 대부분 IRGC 산하 항공우주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병력은 약 12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정규군과는 별도의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 공군력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합니다. 현재 이란 공군은 전체 전투기를 약 180대에서 200대 수준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가동 가능한 기체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종은 1970년대 도입된 F-14A 톰캣으로 약 30대에서 40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F-4 팬텀과 F-5 계열 전투기, 일부 미국 29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노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 공군은 전통적인 제공권 장악 능력보다는 방어적 운영과 제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력 구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관련 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이란의 대리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란의 지역 영향력과 군사적 압박 수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은 미국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SNS에서도 이와 관련된 AI로 조작된 영상들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실제 군사행동을 예고한다기보단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랭킹 16위로 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당한 전력 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란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주혁 PD의 3분 포커스. 우리 문주혁 PD가 일주일 내내 고심해서 대본 쓰고 직접 출연하고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한 야심작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동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타커 칼슨.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여러 번 우리 조현영 기자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폭스 TV 뉴스 진행자였다가 지금은 철저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유대주의자로 아주 돌아섰습니다. 그 타커 칼슨. 이 양반이 최근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가짜 뉴스였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강제 억류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그 보안 요원이 강압적으로 여권을 압수하고 그 동행한 그 프로듀서 스태프들도 같이 감금시켜가지고 미국 대사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하면서 강도 높은 신문과 치조를 당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칼슨은 너무 무서워서 사설 경호를 대동하고 이번 이스라엘 방문을 계획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 공개된 영상과 현지 목격담에 따르면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공항 직원들과 포옹하고 이런 모습이 포착됐고, 경호원과 동행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냥 스태프하고 그냥 편안하게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현지 공항에서만 딱 3시간 그 허커비 대사가 촬영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현지 땅은 안 받고 공항에서만. 그래서 또 이스라엘 공항청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 보도를 냈어요. 그 보도와 달리 터커 칼슨 일행은 억류 지연 심문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VIP 라운지에서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 공항에서 억류했다는 거는 날조된 자작극, 이른바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이 이번에 대부분 엄청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 입국할 때는 그 입국 심사가 좀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억류다, 강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억지스러운데, 그런데 타커 칼슨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가서 미국 그 대사죠 허커비 만나서 3시간 동안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본인 방송에서 그걸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방문 전에 그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 샤렌 하스켈이 그러니까 터커 칼슨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자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에 약간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벤구리온 공항에서 그
대사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변을 이제 앞잔에 이게 한 자락을 깔았는데, 근데 막상 그 하스켈 차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터커 칼슨은 신상에 대한 위협은 전혀 없었고 터커 칼슨이 조작된 중동 기독교 통계에 대해서 반박했을 뿐이다. 라는데 이걸 갖다가 격상시켜서 이제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열면 진짜 거의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타커 칼슨이 한 말 중에 또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이슬람 걸프 국가에서 기독교가 계속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 뭐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다.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근거가 없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이제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1910년도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 통계 보면 레바논 인구가 77.5%에서 지금은 32%로 완전 급락을 했고, 이집트는 18.7%에서 지금 현재 5%로 급락했고요. 시리아는 15.6%에서 지금 5%로, 그다음에 이라크는 6.3%에서 5%로 지금 다 이제 5% 미만대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기독교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터커 칼슨이 뭐라고 했냐면 카타르의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스라엘보다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 현지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제 터커 칼슨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아마 그 터커 칼슨이 카타르 미군 기지에 있는 기독교 미군 병사를 카운트하면은 카타르가 제일 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 돼? 천년기념물 수준의 기독교인은 중동에서 쫓겨나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죠. 제가 어제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북한에 가짜 기독교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카타르에도 그렇게 가짜 기독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핍박이 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들 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아랍계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2025년 기준 약 18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1.9% 소수긴 하지만은 전년 대비 0.7% 상승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뭐 그래서 인구 비율은 낮지만 여전히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다고 해서 막 부흥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중동처럼 거의 이렇게 뭐 천년기념처럼 회파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통계상. 심지어는 그 타커 칼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 말을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이스라엘 대통령이죠, 아이작 헤르조그.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막 제프리 앱스타인 이 파일이 막 논란이 일어나고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대통령까지도 그 앱스타인 섬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의 그 이메일에는 2014년 12월 11일 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하고 그 이른바 그 소외 성애자 그 섬으로 방문하기로 계획돼 있다. 버진 아일랜드. 그렇죠. 그 섬이 언제 일요일 날 방문, 그러니까 3일 이틀 후 12일 날. 딱 그 날짜하고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헤르조그 대통령이 거길 방문했는가가 이제 쟁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10일 이틀 전인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각이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문제의 12일 날 그 버진 아일랜드에서 조우하기를 한 날에 헤르조그 대통령이 뭐하고 있었냐? 텔아비브에서 선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르조그가 당시 노동당 당수였어요. 야권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버진 아일랜드 가가지고 그런 이제 스캔들이 있었겠냐라고 이제 바로 반박이 되니까 이제 터커 칼슨이 꼬랑지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 믿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명예훼손 걸겠다고 이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꼬랑지 내렸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던지는 거죠, 지금.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걸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그 미국의 그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뭐 공화당이나 왜 이렇게 타커 칼슨 입을 못 막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이제 국제 정치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사회 현상을 이제 분석하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공화당 지지층 조사에서 44세 이하 응답자의 55%가 터커 칼슨을 잠재적
차기 유력 정치 후보군의 그러니까 잠룡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의 58%는 그에게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후에 차기 권력자는 터커 칼슨이라고 젊은 층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대선 당선됐을 때는 이제 그 빅텐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진영도 빠져나가면 조금 공화당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부 분열 차원에서 이걸 단속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 터커 칼슨에 대해서. 그래서 터커 칼슨이 지금 독주하고 있고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분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 그 이번에 그 갑작스럽게 벵구리온 그 공항에서 자작극이라고 주작을 했는데 그 3시간만 방문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갔냐면 사우디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는 긴 이제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현지 방송국이랑. 카타르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카타르에서 제대로 기획된 선동 공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 이란 공습이 지금 초읽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여론,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터커 칼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그 방송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 공습은 트럼프가 네트냐후의 노예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실제로 터커 칼슨은 사우디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방을 했습니다. 마가 진영의 그 대표 주자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비방했냐면 이란 공습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 단체들이 이걸 발굴해냈죠. 사우디 매체를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급발진, 거짓말 급발진하는 이유는 이제 이란 공습 맞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차기 마가의 그 정치 지형도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작용해서 지금 터커 칼슨이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터커 칼슨이 미국 안에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는 어허. 그 보수 진영 안에 청년층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못한다, 뭐 이렇게 제재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좀 이게 집안 싸움이 좀 격화되고 있어요. 아, 영향력이 좀 있긴 있군요. 예. 거기도 이제 팬덤이 있나 보죠? 그렇죠. 어허, 그렇군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 아무 말 대잔치로 이렇게 막 던지고 보는 좀 그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볼까요? 네. 지난 2월 15일 날 이스라엘 내각이 일명 서안지구라고 불리우는 유대 사마리아 땅, 이 유대 사마리아 전 구역을 이스라엘의 국유지로 등록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로 이제 전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국인, 여기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국민이죠, 토지 거래 허가를 이제 합법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의 땅을 매입해서 일반 분양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게 이번 법안의 핵심 골자고, 그래서 2026년부터 앞으로 향후 4년간 30년까지 약 한 7,900만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그거 땅을 이제 다 사들인다는 얘기고, 그건 이제 시구역 지역에 이제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토지 등기부 정보가 다 공개됩니다. 토지 대장이 공개되죠. 그동안은 이제 비공개로 있었나 봐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무슬림만 이 땅을 이제 거래할 수 있고, 뭐 비무슬림들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었죠.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뭐냐면 1967년 이후로 이제 거의 한 6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도 서안지구 땅을, 이스라엘 국민들도 서안지구 땅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법안이 통과된 것이고 기념비적인 것이고, 그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냐면 간략한 역사는 짧게 얘기하면 6.1 전쟁 이후에 서안지구를 이제 IDF가 수복을 했죠. 근데 그것서 국제사회 아랍의 정설고에서 요르단 칙령을 그냥 방기했습니다. 그 당시 요르단 칙령은 뭐였냐면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땅을 매입할 수 없다. 이게 칙령이었어요. 그거를 한 60년 동안 유지해온 거예요. 아랍의 정설을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국방부가 주로 관리를 해요. 그 서안지구의 책임자가 누구냐라면 사실상 우리로 치면 말해서 도지사가 누구냐 했을 때, 서안지구를 도로 봤을 때 도지사가 누구냐 했을 때 국방부가 주무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착적 건설이나 뭐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은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여기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이 행정 절차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세월 걸리죠. 아직 뭐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 절차가, 토지 인허가 절차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완전 해방이 이제 족쇄가 풀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했냐? 법인이 구매를 해서 일반 개인한테 이렇게 양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법안이 고무적인 건 뭐냐면 소물리치 재무장관이 주도를 한 거 맞아요. 왜냐면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주무부처인 재무장관이 주도한 건 맞지만 여기 유관부처인 국방부, 법무부도 같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법제를 이제 정비하고 국방부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군사 통제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맨데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부처가 이번 그 법안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부처와 국가기관에 총 35개의 신규직위를 신설해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한지구 땅을 이제 국유화시켜서 민간인한테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제 배포하게 분양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서한지구라는 곳이요, 유대 사마리아 땅이죠. 그 땅이 1995년에 2차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그 서한지구 안에서도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은 A구역, B구역, C구역 중에서 어느 구역에 땅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은 법상으로는 ABC 정구역이고요. 어허. 핵심은 C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구역은 저한지구 전체의 한 18%밖에 안 되고요. 피해가 행정 치안을 모두 담당하고 핵심 거점 지역까지 소위 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테러가 창궐하는 나빌루스, 라말라, 베들레헴 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18%밖에 안 돼요. 전체 서한지구에서. 근데 B구역은 전체 서한지구의 면적이 22%고 행정은 피해가 맞지만 치안은 이스라엘과 공동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20%인데 이번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 C구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다 예산을 이제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전체의 60%를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적자 내군인 토지 매입 거래 제한은 완전히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어떤 법안의 핵심 골자라고 보이고 C구역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국유화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이 유대 사마리아 땅 서한지구는 1995년도에 2차 오슬로 협상에 의해서 C구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 60% 정도 해당되는 거죠. C구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주로 뭐 중동 국가들이긴 하지만 서한지구에다 유대인 정착촌 건설하는 거 이건 불법 점령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단 말입니다. 또 그걸 그렇게 또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 왔고요. 어떻습니까? 이 불법 점령이라고 하는 거 C구역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나누어진 그 C구역은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점유해서 살 수 있는 그 구역인데 그곳에다가 유대인 정착촌 지은 것을 불법 점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1917년 이른바 벨포어 선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냐? 벨포어 선언이 뭐냐면 벨포어라는 이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 국민국가를 지지한 거예요. 이른바 당시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 불렀어요. 그 당시 기리명입니다. 현 이스라엘 땅 서한지구 포함해서 거기서의 그 유대인 역사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그곳의 민족적 터전을 말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게 벨포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인 영국이 이제 했으니까 뭐 그게 끝난 거가 아니라 그 벨포어 선언을 1920년대 산레모 회의에서 승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엔이었던 국제연맹에서 영국한테 위임 통치를 맡긴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위임 통치해라. 거기서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위임 통치 문서 6조에는 팔레스타인 전역, 오늘날의 서한지구, C구역 모든 거 포함해서 유대인의 밀접한 정착을 장려하면서도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 정착할 수 있다는 합법적 권리를 얘기했고 이 해당 지역을 유대민족 국가의 터전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948년에 유엔이 창설되면 그 시절에도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국제법 원칙인 신생 독립국은 기존 행정 경계를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국경도 이때 구획이 정해진 거예요. 그때 위인 통치령 그 경계선을 그대로 수립했기 때문에 고로 서한지구는 유엔까지는 거의 100%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고 또 이걸 뒷받침하는 게 유엔 헌장 80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존 위인 통치에서 부여된 권리를 별도의 합의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구성이 있는 문서도 이거를 파기하지 못했으므로 현재까지 문헌적 제도적 근거가 이제 유대인한테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1917년 벨포어 선언에 의해서 국제연맹 브리티스 맨데이트로 넘어와서 이게 유엔 1948년까지 승계돼서 그대로 법적 연속성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48년도까지. 그래서 고로 여기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주장하는 건 틀린 얘기다라는 게 강력한 그 어떤 법 해석의 주류 학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1947년에 유엔에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만들고 여기는 아랍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해줘서 1948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구역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엔이 나눠 아랍 사람들에게 그 할당해 준 그 땅, 그게 이제 서한 지구죠. 유대 사마리아 땅. 여기를 아랍 사람들이 국가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독립을 안 해요. 독립을 안 하고 오히려 요르단이 거기 가가지고 통치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은 오히려 요르단이 그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거 점령한 게 이게 불법 점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자, 그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승계하기로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요르단이 어떻게 불법적 침공 비슷하게 했죠. 요즘은 치면 10월 7일 테러 침공을 해서 유대인들 해당 지에서 전부 다 추방시키고 건물 다 불태웠어요. 이때 나온 요르단 칙령이 비무슬림 토지 거래 허가 금지입니다. 이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딕트라고 그러죠. 요르단 이딕트인데 이게 그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냐? 요르단의 서한지구 침공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전령이라고 그러고 이걸 유엔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의로 요르단이 서한지구를 지금 점령하는 거는 이건 불법 점령이었다고 이제 그 당시에 판시를 했고 이미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8년 이후에 67년에 이른바 그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이 6.1 전쟁의 법적 성격이 되고 또 이건 불법 전쟁이라고 또 반유대 세력들이 공격을 하죠. 근데 뭐 선제 타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거는 합법적인 방어적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집트가 티란 해협을 봉쇄를 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이건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어 전쟁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이건 유엔 헌장 51조 자유권 방어 전쟁에서 just war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평시 한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국제법으로 돌아서 67년 당시 서한 지구는 어떠한 국가의 합법적 주권의 영토가 아니었다. 요르단도 합법 점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인정 안 했고 불법 점유했고 IDF가 재탄환을 했기 때문에 IDF가 그럼 이걸 점령한 거다. 불법 점유인다. 정령법에 성립이 안 돼요. 점령법이라는 거는 합법적 주권권이 축출되었을 때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르단이죠. 요르단이 합법적으로 그걸 점유하고 있었고 그게 축출됐을 때 이제 점령법이 적용이 되는데 요르단 자체가 합법적인 점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령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주류 학설입니다. 그래서 일각의 세계는 6.1 전쟁에 의한 불법 전쟁에 의한 불법 점령은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주장일 뿐이죠. 레토릭이고.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 현대 법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 2차 오슬로 협정에서 그 서한지구 안을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서 C구역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통치한다, 관리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땅에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이것은 1950년도에 발효된 4차 이 제네바 협상 여기에 위배가 된다. 원래는 그 4차 제네바 협상에 의하면은 전쟁으로 확보한 점령된 땅으로 자국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협안 이 약속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위반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네바 협약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좀 약간 법률 얘기를 많이 할게요. 제49조 6항은 점령국이 자국 민간인을 강제로 점령지로 이주시킬 수 없는 걸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 감독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2차 세계대전 이 제네바 협정의 취지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강제적 대규모 그러니까 이른바 파퓰레이션 트랜스퍼를 하죠. 자기 점령국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건데 자발적 이동이나 강제성 없는 정착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국민 보고 야 가서 살아라고 강제하지 않았어요. 해외 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몰려와가지고 자발적 정착을 했기 때문에 49조 6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강제 이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협약에 협소한 인도주의, 이거 인도주의 목적에서 제네바 협정을 만든 건데 일반 영토로 규정하는 규제로 전환하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게 그 서방 법학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이고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누가 이걸 얘기했냐? 미 국무차관 유진 로스터라는 국무차관이 이걸 확증을 했어요. 이 국무차관 유진 로스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6.1 전쟁 직후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헌장 6장에 근거해서 유엔 안보리 242호를
이제 발의한 사람이에요. 이거 주필이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 국무차관 유진 로스터가 이 해석을 했다. 고로 유대인의 서한지구 정착은 합법이라고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서 얘기했고 나중에 은퇴 후에 자기 교수 생활하면서 이 논문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라고 확정된 법률적 해석이라고 보고 그 유엔 안보리 242호의 핵심 문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안전하고 인정받는 경계선을 확보할 권리, 즉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합법적인 중고조약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앙비론이 있어요. 서두에는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242호를 자꾸 67년 이전 국경으로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고로 이스라엘이 나가야 된다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유진 로스트가 자기 자서전 논문에서 재차 반박을 합니다. 틀린 얘기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 종합하면 이스라엘 뭐 북법 점령, 전쟁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반복되어 온 불법성 담론이다. 실제로 법적 판결이나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복적인 반유대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지 그 관행을 통해서 거짓 선동임을 확증하는 것이 법적 해석은 이스라엘 편을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한지구의 시구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촌을 건설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거주하는 것은 분명히 오슬로 2차 협정에 따른 합법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 팩트니까. 오히려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테러하고 이런 거야말로 오슬로 협정을 깨는 약속 위반 이런 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 242호 앞서 전에 얘기한 그 결의안이 자꾸 왜 논쟁의 중심되냐 약간 양비론 쪽으로 있어요. 서문에. 영토 반환과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기본 원칙을 있는데 그냥 선언적 의미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게 감독님이 말씀하신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 1차 오슬로 협정은 1993년도에 이제 빌 클린턴하고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했었죠.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는 선언적 원칙 몇 가지 원칙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한다. 1번. 그 다음에 상호 인정. 팔레스타인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PLO죠. 테러 노선을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구체화시킨 게 오슬로 협정 2. 그게 그 95년에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죠. 서한지구에서 ABC 구역을 분할하는 거랑 가자지구를 다시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수뇌부들, 그러니까 약간 노동당 계열의 극좌 수뇌부들은 그래 국제사회 압력도 있고 하니까 땅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사겠다라는 걸로 국민들을 설득을 했죠. 라빈 총리가 해서 1차 오슬로 협정했는데 그 정치 테러범한테 암살당했어요. 이스라엘 그 구급파들한테.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우리의 그 피족과 같은 땅을 왜 얘한테 주냐 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당시 명분이 뭐냐면 영토를 주는 대신에 평화를 반환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오슬로 협정을 지금 한 수십 년대,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협정 합의 직후부터 2차 인티파다가 있었고요. 지속적인 반복적인 팔레스타인과 폭력 테러 있었고 그거의 활용 전점이 바로 17 학살 테러 침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오슬로 협정은 본질적으로 파기된 거다. 왜? 그 협정 제1정 선언적 원칙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과 상호 인정, 그 다음에 테러 노선 포기를 단호하는데 셋 다 안 했거든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슬로 협정은 10월 7일로 이제 파기된 거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이스라엘 극좌 수뇌부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입국 해법의 어떤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데 오슬로 협정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고 오슬로 협정의 결과값은 17일 학살 테러라는 게 모든 전문가, 이스라엘 국민 정서도 여기에 이제 합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오슬로 협정은 파기된 것이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 BOP, 이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공식 소통 채널을 신설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읽으면 이런 겁니다. 양측, 그러니까 BOP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간의 양측의 협력과 대화 구조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긴장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의 창구를 마련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평화위원회의 그 종신 의장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국제법적 지위를 구성하는 게 바로 유엔 및 오슬로 협정 체제인데 이거를 평화위원회 BOP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죠. 평화위원회가. 그럼 오슬로 협정의 또 다른 그 잔재라고 하죠. 유물이 바로 서한지구 PA입니다. ABC 구역 나눈 거. 이게 오슬로 협정 체제인데 요것 또한 BOP 체제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적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교적 창구는
BOP 평화의회로 간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요번에 그 조치이고 서한지구 부동산 매입과 점유권 강화 조치는 향후 주권 영토 법리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하나의 이스라엘 전략적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거에 팔레스타인은 제가 뭐 팔레스타인한테 뭐 컨설팅하는 건 아니지만 무료로 해드린다면 요번에가 마지막이다. 너네들이 진짜 말로 원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하면은 BOP 체제에 들어와서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47년에서 48년 넘어갈 때 그때 위임 통치령에서 얘네들 배째라고 해서 나갔거든요.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단독 동부가 수립된 것이고 팔레스타인이 미아가 된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사실상 미아예요. 그런데 요번에 진짜 너네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BOP 체제, 트럼프가 만든 BOP 체제에서 협상을 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왜? 얘네들이 최근에 팔레스타인 헌법을 수정한 걸 보니 손질하고 있나 봐요. 아직도 국시가 리버 투 더 씨입니다. 정신이 아직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그 서한지구 토지, 유대인의 그 토지 매입 결정,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믈리 요번에 이제 소위에서 언론에서 극우 장관 얘기하는 이제 소믈리치 재무장관이 이번을 주도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뭐 극우라고 욕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소믈리치 장관의 오랜 수건 과제가 뭐냐면 바로 수도 예루살렘의 확대 복원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23년에 새로 총선에서 네티허무 연정이 5차 총선 이겨서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소믈리치 재무장관이 수면 아래에서 현재까지 서한지구에서 69개의 신규 정착촌을 승인했고 총 150개의 신규 농장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정착촌을 꾸준하게 부동산 정책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원 정착촌이 있습니다. 저 이원 정착촌 사업인데 저게 동예루살렘을 가상의 팔레스타인 국가 단절, 그러니까 북쪽에 라말라가 있거든요. 그게 PA 수도예요. 거기랑 동예루살렘을 잘라버리는 게 바로 이원 정착촌 사업이고 이걸 하나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피스카 게이브라는 또 정착촌을 그 인근에서 또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그 북쪽을 이제 위에를 이제 이걸 에워 쌓는 건데 구시 에치원 블럭하고 또 마엘레 이두얌이란 도시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14km, 8km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를 아예 정착촌으로 휙 감아 돈다는 것으로 결국엔 뭘 의미하냐? 예루살렘과 정착지를 결합시켜가지고 확대 예루살렘 도시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라는 그 포석입니다. 이걸 뭘로? 안보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소믈리치 장관이. 그리고 이게 요번 달이 아니고 올해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의 어떤 이게 어떤 핵심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지금 뭐 약간 좀 기세가 올라가지고 뭐 시나이 반도까지 먹는다. 그건 아닌데 예루살렘에 대한 거는 좌우 전 국민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관해서 이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의 정착지를 회복한다라는 미션과 정착지를 연결시켜서 이걸로 정치 어젠다로 싸워서 나가겠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확대 복원이 이제 핵심 방점이고 그 안에 성전사 안에서 예배 자유 이거 다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 포석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자 지구와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모두 다 이스라엘로 통합이 되는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26년 앞으로 이 서한 지구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이 진행되는 3차 이란 미국 핵 협상 좀 잘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주말에 봬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